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5월 미국 제조업 경기와 서비스업 경기가 가파르게 둔화했습니다. IHS 마켓에 따르면 5월 미국 제조업 PMI 예비치는 50.6으로 전월 확정치 52.6에서 하락했습니다. 2009년 9월 이후 116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52.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제 지표 부진, 유가 급락 등이 겹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11%, S&P 500 지수는 1.19%, 나스닥 지수는 1.5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WTI 가격이 배럴당 5.7% 폭락하면서 최근 1년 새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이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농민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무역 합의가 되면 대단한 일일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돼도 괜찮다고 압박했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메이 총리가 사퇴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 조기 불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디언과 BBC 방송 등은 정치권이 현지 시간 24일 메이 총리와의 만남에서 총리가 사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메이 총리가 당장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하락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60선 깨면서 2059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이제 7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696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어제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양지수 흐름 달리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어제 외국인들 800억 원 넘게 순매수해주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만 외국인들 800억 원 넘게 순매도세 나타냈습니다. 6거래일 사이에 4,500억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8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날에 정부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달러를 고점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5.7%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만 약 1조 4,60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폭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으로 증시 방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용 시장이 최근 뜨겁습니다. 최근 저점 찍은 보톡스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올해 들어서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한 주름 개선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영국,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화웨이의 새로운 기종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아람코가 미국 LNG 수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 분야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이슈 타임 만나보기 전에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자국 통화 평가 절하 국가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 당국의 개입으로 되는 추정되는 이 물량들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관련된 소식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이브 이슈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방금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근접까지 시도하는 과정 쪽에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개입성 물량이 조금 들어오는 상황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나온 또 뉴스가 이제 상계 관세와 관련된 상대방 통화에 대한 어떤 상계 관세와 관련된 쪽에 부과를 한다는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통화에 대한 관리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어떤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돼서 연관돼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 대표적으로 워낙 약세에 대한 뚜렷한 모습들 쪽에서 강세로 갈 만한 모멘텀들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보통 어떤 기술적인 표면적인 모습들 쪽만 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 그리고 모멘텀을 봤을 때 아직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워낙 약세에 꺾일 가능성은 일단 없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여전히 팔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1조 4,600억 원가량 순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이 순매도 합계로만 보면 최대 규모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파느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앞으로도 팔 가능성이 더 높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4월까지는 좋았습니다. 4월까지 올해 누적 순매수가 7조 원, 7조 6천억까지 들어오면서 특히 1월달, 2월달 나왔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봤었는데 5월달 들면서 중반 때부터 순매도로 반전하면서 지금 현재 1조 5천억 순매도로 들어가고 있죠. 게다가 이제 어떤 현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약간 문제가 더 커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주식을 본격적으로 팔기 전에 선물 매도로 좀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특성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 선물 매도는 아마 4월 말 정도부터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리스크 관리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까지 팔면서 어떤 관리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 요인들이 크겠죠.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코스피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매수세의 한 7조 넘는 자금들의 평균 매수가가 이제 점점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가장 부담들이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손실이나 그러니까 수익에서 손실로 전환되는데 어떻게 좀 대범하게, 좀 자유로운 편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자금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측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추가적으로 시장이 밀릴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사서 단가를 낮추느냐, 아니면 안 되겠다, 다시 팔고, 다시 좀 안정되면 사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 딱 시그선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인가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비중을 줄이는 쪽이 아닐까 그런 무게를 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5월달에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은 SK텔레콤, 삼성 SDI,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모두 다 약한 모습들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거의 많이 샀는데도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약간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나마 선순환하는 쪽은 필라코리아, 카카오, 한진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권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자유롭진 못하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코스닥 쪽에서 종목 플레이는 나는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많이 사면서 수익률도 한 24% 올라오는 모습들이었고요. 거기다 최근에 강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펄어비스, 파트론 이런 종목들도 다 두 자리 숫자대로 어떤 수익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코오롱 쪽은 안 좋죠.
코롱생명과학, 코롱티슈진, 차바이오텍, 아난티 모두 다 외국인들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롱 관련주들은 20%에서 30%대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참 매매를 대응하기가 좀 힘든 구간까지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봐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따라서 이제 외국인 수급 관련된 변수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 이런저런 것보다 다 따지는 흐름 쪽에서 환율이겠죠. 환율 관련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쪽에서 원화 강세가 뚜렷하게 기조적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입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다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죠.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장기화 가능성이 더 높은 여러 가지 뉴스가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추가적으로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미국의 마켓 PMI 지표 같은 경우도 간신히 기준점 50대를 넘을 정도로 최근에 부진함이 이어졌다라는 부분들도 이런 어떤 무역 분쟁으로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부진함이 부담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그러면 국내가 한국이 이런 어떤 외풍을 잘 견딜 수 있을 만한 구조를 갖췄느냐? 아직은 아니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지표나 어떤 여러 가지 경기 관련된 흐름들 다 부정적인 관점 쪽에서 국내 기업 실적까지도 여전히 2분기 연속, 특히 1분기까지 부진한 게 확인되는데 그럼 2분기에 빠르게 개선되겠느냐? 아니죠.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적 동향들까지도 고려했었을 때 여러 가지 부진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시선은 외국인들의 어떤 비중과 관련된 어떤 국내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관점들이 더 높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은 환율이나 국내 기업 실적을 조금 더 따라가 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시장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최근에 보톡스는 저점을 찍었습니다. 60만 원 선을 횡보하던 메디톡스는 이제 40만 원 선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반면에 이 클래시스라는 주름 개선 관련 종목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관련된 동향은 아마 앵커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미용과 관련된 쪽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민감한 부분이 여성분들의 경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잘 갈 것 같으신가요? 네,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톡스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일단 대표주의 주가가 대웅제약, 메디톡스 거의 10% 후반대에서 20%대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무엇보다 2월 달에 이어졌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여러 가지 소송 관련된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메디톡스는 인정 못하겠다. 니네가 우리 관련된 균주를 기술 절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소를 제기한 상황 쪽에서 대웅제약과의 갈등이 좀 깊어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메디톡스에 대해서 생산 공정에 대해서 의무까지 제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도 주가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한국명으로 나보타인, 이 보툴리늄 톡신이 FDA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2분기부터는 미국의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유럽에 대한 허가 기대감까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1분기가 상대적으로 저점이었고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되어갈 것이다. 안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메디톡스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죠. 벌써 중국의 사용 승인을 신청한 지 좀 시간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허가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하반기 정도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기대감이죠.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되면은 톡신 수출이 2분기부터 좀 정상화되면서 하반기에 실적이 그래도 작년의 기저효과와 함께 좀 강하게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올해 한 59%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일단 아직까지 실적 관련된 전망들은 그렇게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 심리에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거기다가 중국 소비주 관점 쪽까지 연결되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위안화가 약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 지금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절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떤 관련된 환율의 동향들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요즘에 관련된 미용기기 쪽에서 주가가 강세인 쪽은 클래시스라고 하는 미용 관련 의료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대세가 아이언맨처럼 마스크를 써서 주름 개선이나 피부 미용 쪽으로 하는 게 대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써보진 못했고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네, 하여튼간 그거 관련돼서 이 슈링크라고 하는 피부 주름 개선 기기 쪽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에서 조금 더 어떤 고성장이 엿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연평균 한 9.5%대로 2015년도부터 성장해온 만큼 그에 따른 부분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 나빠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클래시스도 연평균 한 20%, 30% 여전 정도 매출이 성장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코스닥 종목들의 바이오주나 헬스케어주의 어떤 매물화 부담이 커지는 모습들과는 다르게 어떤 추세적으로는 모습들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나오는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추세와 관련된 쪽에서 강화되기보다는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무조건 따라가는 전략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가능성은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 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들도 염두하면서 미용기기 시장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좀 파격적인 발언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완성차 업계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의 실적 흐름들 약간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자동차 메이커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를 좀 잘 해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메이커가 소유를 버리고 공유를 얘기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를 어떤 변화에 쫓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데 그를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변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은 현대차라는 거대한 공룡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많이 강조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어제 현대차 부회장의 얘기들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확대하기 시작을 하죠. 작년 1월 달에는 동남아 최대 카쉐어링 업체 그랩이라고 하는 회사에 한 2억 7,500만 달러 투자를 했고요. 올해 3월 달에는 인도 쪽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최대 호출형 카쉐어링 업체 올라, 네, 우리나라 업체 같네요. 네, 올라라고 하는 역대 최대 규모 쪽으로 3억 달러 투자를 한 상황들인데, 그 밖에 어떤 인도 카쉐어링 업체, 미국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호주 업체 이런 쪽으로 계속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앞으로의 변화될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하고 한번 계속 변화에 대해서 몸소 어떤 변화를 느껴보겠다라는 관점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국내 업체들도 하나 럭시라고 하는 업체를 현대차가 한번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매각을 했었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현대차도 관심은 있긴 하지만은 지금 국내 여러 가지 법규나 절차를 봤었을 때 아직 완비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인 게 지금 지난 카카오맵 택시 관련된 쪽과 함께 또 이번에는 소카와 관련된 타다 쪽이 택시업계와의 마찰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즉 기존 기득 세력들과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왔었을 때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그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어떤 이해 상충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자정 능력이 충분히 아직까지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어떤 흐름에 대해서 강하게 올라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항력이 있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된 신사업을 투자하는 데는 정체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어제 또 현대차 부회장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흐름들의 하나가 기업 문화를 유연하게 그리고 조직 문화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조직이 변하기 위해서 자율 의사결정과 충분히 조직원들의 의사결정이 어느 정책 결정으로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고 또 다양하게 반영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대차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노조에 대한 힘이 막강한 상황 속에서 철통 같은 부분들 쪽을 얼마만큼 잘 뚫어낼 수 있을까도 아마 가장 어떤 현대차 부회장이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 관련돼서 GBC라고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서울시의 승인까지 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사업 관련된 부분을 분리시킨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현대차는 자동차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쪽과 같이 연계를 안 시키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설립하면서 투자자를 모아서 따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현대차가 한 잃어버린 5년 동안 고생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어떤 사업 외에 부동산 관련된 쪽의 개발과 함께 나왔던 여러 가지 부진한 흐름들은 아무래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쪽은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 나왔던 현대차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가능성과 어떤 시사점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의 부담감들 어떤 개선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이 확인된 부분들이 현대차가 SU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을 끌어내는 이런 요인들이 가장 강점이 있다. 여기가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기대해 볼만 하지만 현재 당장에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화웨이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이 화웨이의 새로운 기종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간밤에도 좀 새로운 뉴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되게 되는 걸까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일파만파로 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시적으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계속 퍼지는 현재 상황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대만, 영국, 일본, 대만의 이동통신사까지 중국 화웨이와 좀 결별을 선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대만 언론들은 중화텔레콤, 타이완 모바일 같은 이 대만 이동통신사가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고요. 이들은 이제 미국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화웨이 스마트 보안과 또 사후 지원에 관한 소비자 불안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면서 이 구글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한 운영 체제, 그러니까 OS 업데이트, 어플리케이션 지원 등을 90일 뒤에 중단하겠다고 밝힌 현재 상황이고요. 앞서서 영국과 일본의 이동통신사들도 화웨이폰의 판매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동통신 업체 EE 같은 경우에는 이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인 이 메이트
메이트 20X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고요. 이에 마크 알레라 CEO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 고객들을 안심시킬 만한 정보와 신뢰 그리고 장기적인 보안이 확보될 때까지 이 화웨이의 5G 휴대폰 출시를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우선 세계 최대 이동통신 업체인 보다폰 같은 경우에도 이 화웨이의 이 5G 스마트폰에 대한 사전 주문을 일단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통신업체들도 이 화웨이폰 판매를 좀 중단하는 부분 밝혔는데 일본의 2위, 3위 이동통신 업체죠. KDDI와 이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영향력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이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연기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현재 대만 내에서 판매되는 화웨이 스마트폰은 이제 P30 또 P30 Pro인데요. 4월의 기준을 봤을 때 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은 8.9%입니다. 애플이 24%로 1위, 삼성전자가 23%로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도체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계속 들어오는 뉴스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람코가 현지 시각 22일 미국으로부터 20년간 LNG 가스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람코가 이렇게 가스 분야로까지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나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람코라고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데요. 이 아람코가 미국 LNG 수출 기지 투자와 500톤 수익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가스 분야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다고 이 미국의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센트럴 에너지가 텍사스주 포터에서 건설하고 있는 LNG 기지의 지분 25%를 사들이고 20년 동안 LNG를 연 500톤 수입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여기는 액화시설 2개와 또 저장탱크 3개가 포함되며 완공되면은 이곳을 통해 연 1,100만 톤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뿐만 아니라 LNG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주도한다는 장기 전략을 진행해 왔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가스 매장량이 세계 4위인데도 이 석유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개발에 소극적이었는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하마드 반살라 이 왕세자가 주도하는 경제 개혁 계획이죠. 이 비전 2030에서는 2030년까지 가스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지난 2017년 사우디군이 그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이죠. 카타르의 생산 시설을 점령하는 것을 보도했는데 이 경제 보이콧으로 선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주요 재정 수입원인 이 원유 수출을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력을 점차 이제 석유 대신 천연가스로 생산하는 것을 추진해왔고요. 이 아람코는 작년부터 사우디 북부 지역에서 이 프래킹이죠. 아무튼 수압 파쇄 기술을 이용한 생산에도 이제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 아람코는 이제 북미와 또 북극과 인접한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가스 관련 자산 매입과 또 제휴를 추진해 완 상황이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량은 현재보다 2배 많은 하루에 5억 7,50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코는 북미와 어떤 이 인접했던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본격적으로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고요. 이 아람코 CEO의 말에 따르면은 이 글로벌 LNG 수요가 매년 4%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물색할 것이라고 좀 말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석유보다 환경 친화적인 가스 생산에 더 주력하고 있는 추세로 아람코는 앞으로 엑슨모빌과 또 웰러의 더치셀 같은 기업과의 경쟁도 좀 불가피한 상황도 됐고요. 이 아람코는 석유 정제 사업도 확대하면서 자회사인 모티바를 통해서 포토와서 소재의 그 미국 최대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LNG 수요가 매년 4% 증가하고 있고 아람코가 이러한 시장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 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선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컨슈머 리포트라고 한다면 미국의 유력 소비자 전문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컨슈머 리포트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심각한 안정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은 내비게이션 경로에 따라서 운행하고 운전자가 시스템을 가동하고 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거나 어떤 방향 지시 등이 달린 어떤 발을 건드리기 전까지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CNN 등에 따르면은 이 컨슈머 리포트가 테슬라가 지난달 업데이트한 새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일반 운전자가 주행할 때보다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 중에서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했고요. 이 제이크 사실 컨슈머 리포트 차량 도로주행 수석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역할은 운전자를 돕는 데 있지만 테슬라의 기술은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토파일럿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근시안적이고 이 기술은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 지시 등에 반응하지 않았고 다른 운전자들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가령 컨트롤 리포트가 이 오토파일럿으로 시험 주행한 결과 차선을 바꿀 때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국정법규를 위반하면서 추월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몇 번 전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 기능은 지금까지 수백만 마일을 안전하게 운행했었고 다른 테슬라 기술과 마찬가지로 향후 성능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란을 좀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의 해명에도 이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운영했던 이 모델 3와 또 모델 X 등이 작년부터 새 차례 세고를 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정성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1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대한문 앞에서 소나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차량도 테슬라 모델 S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슈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서 운전자들 주의를 기울이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고요. 반면에 테슬라의 경쟁사인 이 GM, 제너럴 모터스 크딜락 자율주행 시스템인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에 이 운전자의 얼굴과 눈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핸들을 잡고 차량 주행을 사퇴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한다라고 컨슈머 리포트는 전하면서 이 테슬라와 여러 자율주행차 업체 간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기술적 경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럼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주가가 최악의 경우에는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간밤에는 $195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많이 제시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서 매출이 급감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실적과 이 주가의 영향이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평가가 가장 낮은 주식이라는 오명도 같이 좀 쓰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부채도 급등하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도 이 최대 시장 가운데가 바로 이제 중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0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 중국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다고 한다면은 주당 $100 밑에서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전략적, 산업적, 이 재무적인 파트너를 물색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 예상하면서 이 테슬라의 사업에 대한 어떤 기초가 계속 주목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난 2일이었죠. $23억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한 날만 해도 자금 부족 불안이 해소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뛰었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직 테슬라의 재무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면서 시장 심리를 개선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불안 부분은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서의 최대 시장인데 1분기도 매출이 전분기를 37%, 판매 대수 31% 급감하면서 중국 쪽 미국과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이 계속 장기화될수록 테슬라의 실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리프트나 우버와 같은 공유차 차량의 업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기차나 여러 가지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은 분명히 반대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중국에서의 세계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으면서 주가에 대한 그 영향력이 아주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당장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없긴 하지만 충분히 저평가 매력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로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어제 중부 내륙과 경상 내륙,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이상 크게 올라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 17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16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때이른 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도 더운데 대기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대기가 탁하겠고요. 여기에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 지수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의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되고요. 서울과 대전은 32도, 춘천과 청주는 3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19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33도까지 치솟으며 덥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은 3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한낮에 35도까지 오르며 몹시 덥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32도,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